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의 구상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세계 질서는 결국은 양분화된 세계 질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의 어떤 번영과 승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다. 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최근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 어떤 국제정세 인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중국을 다른 미국이나 그 일본의 어떤 백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많은 또 보수적인 분들이나 혹은 또 다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죠. 윤석열 정부가 왜 좀 더 담대하게 중국에 대해서 정책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꼬리를 살짝 내렸느냐라고 불만을 갖는. 그렇지만 현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서도 두 개의 전혀 다른 기류가 지금 경쟁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외향적으로는 외교 안보 라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외교 안보 라인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마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통상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자원도 없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결국은 통상을 해야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25% 홍콩까지 합치면 30% 수준의 그 통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지만수 박사에 의하면 한 5,500개의 무역 항목 중에서 우리가 50% 이상 중국에 의존하는 항목이 거의 2,000개 달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체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것은 외교안보적인 각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혹은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다른 또 그림이 동시에 그려지는 이 세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워낙 미국이 강력하니까 미국 형님을 믿고 외교안보 특히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사드 그 배치 결정을 할 때 결정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북한의 핵 무기에서 대한민국이 그 국가 정책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보다는 오히려 그 경제에서의 붕괴가 파산이 훨씬 더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더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3.6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백기 항복한 거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누군가는, 근데 다들 이게 시대적인 그 결정이고 역사적 소명을 이제 얘기했다라고 많이 찬양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 누군가는 그래도 슬퍼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지난하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싸워왔는데, 물론 헛발질을 너무 많이 했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1년에 매 정권마다 사실은 일본을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세인식도 틀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여기까지 몰렸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단안을 내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그 단안이라는 게 백기 항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저는 그 결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외교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외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례를 우리가 남겼다는 것은
차기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할지, 그것을 채용할 겁니다. 당연히.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할까? 그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현재 생존의 위협조차도 우리가 받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엇을 얻어올 수 있을까? 그 결과에 결국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전략적 결단이자 시대적 어떤 소명에 부응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일순간 어떤 뭐랄까 부끄러움과 그 아주 참혹한 어떤 그 심정적인 그것을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그 대한민국에는 가장 치욕적인 하나의 날로 기록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정세인식은 다시 말하지만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의 국제정세 인식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아마 한중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 것인지 이 답을 윤석열 정부와 관련 찾아낼 수 있을까? 물론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아마 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 훨씬 노력을 배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가 역사적 대결단으로 남을지 아니면 1905년에 외교권 박탈에 의한 파국의 국면으로 이끌 일부에서는 망국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까지 주장을 하니까 이거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향후 중국의 대대적인 압박에 훨씬 더 시달릴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 결국은 지금 그 과거로부터 오는 경험과 어떤 과거의 향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조건을 고려한 기본 대외 전략을 이게 프레임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징들을 몇 가지 보면 지정학적인 단층선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단국가하고 시장통상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이고 자원빈곤국가하고 중강국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런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이제 자강과 균세를 잘 결합한 실용적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력은 자강과 동맹, 국제연대 총합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동안 동맹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국력,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미국과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외교안보 전략을 취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자강의 의식에 기반한 동맹과 국제연대를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훨씬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전개될 복합적 다극화 시대 혹은 훨씬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아닌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그냥 일변도 외교 혹은 편승 외교로 모든 것을 우리의 운을 거는 외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주변 모든 강대국들과 친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싸움을 즐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우리가 더 즐겨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건 최후의 이제 수단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미국과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역 경제안보 협력, 다자주의, 중간,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과도 제가 제안한 건 절대 적대적 관계로 돌입하는, 그런 전략적으로는 범하지 말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시각으로 중국을 재단해서, 혹은
먼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강대국은 다 이기적입니다. 모든 강대국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그런 강대국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데서 자꾸 북한 문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부터 대항적 공존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대항적 공존이란 말 아마 제가 여기 우리 김태균 교수나 이분들한테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배웠을 겁니다. 네, 틀림없이. 예, 그렇지만 이제 약간 다른 의미에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응징적 보복 억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신흥안보와 같은 경우에 미중 모두 협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같이 하자, 같이 고민하자라고 제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계 국제 질서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우리 운명에 맡기는 그런 이제 수동적인 상황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도의 국력이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면 제가 보기엔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너무나 많은 국가도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약소국이든 중견국이든 중간국이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우리의 그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더 해야 되고 그 노력을 더 배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다가왔다. 제가 유럽을 가보니까 다들 비슷한 고민이에요. 네, 말은 않지만.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저기, 동방의 어떤 조그만 국가의 일개 무명 교수를 엄청나게 환대해 주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만큼 이제 한국에 대한 시야,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나름대로 고민들이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어떤 다른, 제가 벨기에도 갔고, 저기 EU도 가봤고, 네이토도 가봤는데요. 그 본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국형 솔레리움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해야겠다. 즉,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소련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의견이 분분할 때, 각 다양한 정파와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프로젝트 팀들을 여러 팀들을 구성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자신의 제안들을 하게끔 합니다. 그게 솔레리움 프로젝트인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결합해서 하나의 이제 소위 말한 냉전 시대 대소 정책의 근본 그 외교 어떤 오리엔테이션 철학 이거를 이제 정립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단지 어떤 당파성에 기초한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제 지혜 결집,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정책이라는 것,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책임을 분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혼자 자기 그 의지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라 라고 하기에는 그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책임은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국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마지막 말은요. 제가 또 즐겨서 읽고 경청하는 우리 전봉근 국무외교원 교수님 전략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제 말씀에서 약간 제가 몇 자만 변형해서 이렇게 하자면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결국 한반도 내 자신의 국력과 전략적 역량이었다. 한국이 강대국으로부터 침공과 강압을 극복하려면
강대국에 대한 편승이 관습화 이념화돼서는 안 된다. 중소국, 끼인 국가인 한국은 항상 자강하고 주변 누구보다 머리를 높이 쳐들고 앞뒤를 재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의 속내를 너무 잘 이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